일본이 부동산 때문에 거의 맛이 갔다고 우리 보는 거 아닙니까? 금리가 낮으니까 너나 할 거면 다 돈 빌려가지고 부동산을 땅 사고 막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올라간 거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도 영끌 해가지고 아파트 샀잖아요. 그런데 일본하고 한국하고 차이점이 뭐냐? 일본의 기본 체력에 비해서 과도한 각광을 받아왔다. 그러면 이제 한국이 일본보다 위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일본은 어리된 순간 그동안 해오던 갑질이 싹 사라지면서 얼질을 해요. 얼질이 뭔지 아세요? 알아서 기는 거예요. 많이 뭐 앞에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한국 경제와 일본 경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차이점 뭐로 보실까요? 뭐 가장 큰 차이점은 방금 일본이 왜 이렇게 침체했는가를 든 두 가지 이유를 했잖아요. 그게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영어가 한국보다 많이 쳐졌고 한국은 영어 교육 엄청나게 중시했잖아요. 내가 다니던 대학에서요. 거기에 전부 영어로 강의를 하라.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니 일본에서 유학한 사람이 어떻게 영어로 강의 가능한가? 아니 그건 또 그래서 일본어를 하라 그러면 잘할 텐데 그 정도로 영어 강의를 중시했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게 하느냐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해외에서 많은 유학생들이 온다는 거예요. 영어로 강의를 하니까 쉽게 오는 거죠. 일본에 유학 별로 안 가는 게 일본어로 강의하는데 거기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유학생들이 일본 대학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강의를 굉장히 중시를 했는데 이게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요, 도쿄대학 다음에 교토대학 아닙니까? 사실은 일본에서는 교토대학에서 더 노벨상 수상자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도쿄대학은 대부분이 관료로 들어가고 그 교토대학 교수가요, 내보고 그러더라고요. 이 박사님, 요즘요, 일본 문부성에서 계속 공문이 내려오는데 한국 대학 좀 본받아서 개혁 좀 하라고 그 공문이 계속 내려온다는 거예요. 나 처음 그 얘기 듣고 내 귀를 의심했어요. 일본의 두 번째 가는 대학, 세계적인 대학, 교토대학, 한국을 본받으라고. 한국 대학을 본받아라. 한국 대학의 그 개혁하는 모습을 본받아서 교토대학도 좀 개혁하라고 공문이 계속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꿈쩍도 안 한대요. 변화를 정말 싫어하는. 뭐 한국과 일본 모두 뭐 저출산, 고령화 정말 사회적 문제로 심각한데 뭐 조금 부동산 문제랑 연결했을 때 좀 어떤지 한번 짚어주세요. 일본이 부동산 때문에 거의 맛이 갔다고 우리 보는 거 아닙니까? 버블이 꺼졌다는 거는 겨우 거의 뭐 그 당시에 주식도 있지만 부동산이 컸단 말이죠. 그 부동산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풍선이 이렇게 커졌는데 거기다가 바늘 콕 찔러버리면 어떻게 돼? 뻥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바늘이 뭐였느냐? 요걸 이제 한번 보면은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이제 일본 정부, 일본 은행이 늦게 눈치챈 거예요. 왜냐? 그 당시에 물가는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어요. 이게 아주 놀라운 얘기예요. 물가가 같이 올라갔으면은 경각심을 가졌을 텐데 물가는 안 올라가니까 실제로 일본 서민들의 생활하고는 밀접하게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이거 빨리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총량제를 그 소위 말하는 부동산에 빌릴 수 있는 은행 전체에 총량제를 지정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 부동산 관련된 돈을 많이 못 빌리게 되잖아요. 그런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갑자기 금리를 엄청나게 올려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돈을 끌어들이려고. 왜 그 당시에 그러냐니까 우리 코로나 때 돈 엄청 풀었던 거 마찬가지로 플라자 합의 때문에 이게 엔화가 갑자기 폭등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이 수출 경쟁력이 팍 떨어졌단 말이에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대기업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미안할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 때문에 대기업들이 거의 망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기업이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해서 금리를 왕창 낮춰준 거예요. 그때 금리가 낮아진 거죠. 그러면 대기업만 돈 빌리겠어요? 일반인도 돈 빌리지 않겠어요? 금리가 낮으니까 너나 할 거면 다 돈 빌려가지고 부동산을 땅 사고 막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올라간 거죠. 이게 정부가 그 당시에 이 두 가지를 잘못했던 거예요. 나중에 그게 가담했던 사람이 그건 실수였다. 미리 조금 그걸 해서 점차적으로 금리를 올렸어야 되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6%를 올려버리는 바람에 이게 완전히 덜커덩한 거예요. 그러니까 6%에 넣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행에서 융자는 이제 거의 못하게 되고 이자는 갚아야 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전부 다 물건 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안 팔리면서 폭락한 거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도 영끌 해가지고 아파트 맞아, 샀잖아요. 많이 사죠. 그러다가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런데 일본하고 한국하고 차이점이 뭐냐?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점이 뭐냐? 일본은 플라자 합의가 있었어요. 플라자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금리가 갑자기 올라간 거 아니에요. 플라자 합의 때문에 저금리로 해서 막 풀었다가 이게 올라가니까 갑자기 금리를 팍 올려가지고 그 사단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플라자 합의라는 게 없잖아요. 금리도 그렇게까지 갑작스럽게 올린 건 아니잖아요. 예, 미국이 금리 올리니까 어느 정도 조금씩 주춤주춤하면서 따라 올라가 어쩔 수 없이 따라 올라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예감을 한 거잖아요. 이 금리 올라가는 게 올라갈 거다는 거. 근데 일본은 그게 아니었다니.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 전체 총량제가 딱 정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또 금리도 고금리 팍 가버리고 이것 때문에 한 큐에 그냥 빡 가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난리가 났죠. 그게 그 후유증이 30년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강도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패턴은 비슷한데 부동산이 그렇잖아요. 너 나갈 것이 막 그냥 오르니까 계속 사다가 어느 날 뻥 터지니까 이제 쫙 가를. 그 패턴은 똑같으니까 이제 우리가 자꾸 일본을 따라가는 게 아니냐는 얘기들이 많은데 패턴이 비슷하다고 다 다른 거예요. 후지산은 이렇게 됐지만 엄청 높아요. 그런데 우리 뒷동산 같이 올라가지만 이게 언덕이잖아. 이게 높이 차이가 훨씬 다르다는 거죠. 엔화 약세와 강세에 따라서 이제 한국 경제가 받게 될 영향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별로 영향을 크게 안 받는다고 얘기해요. 과거에 같으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엔고가 됐다 그랬죠.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이게 국내에서는 도저히 채산이 안 맞으니까 대기업들이 대부분의 공장들을 해외로 다 이전시켜 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일본 사회는 공동화됐다 그래요. 대기업들이 해외 수출하는 물품을 만드는 그 기업들은 전부 다 해외로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이게 그대로 있었다면은 엔저가 되면은 이게 엄청난 경쟁이 있어서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근데 엔저가 됐는데 수출이 안 늘어나요. 왜 그렇겠어요? 이미 수출하는 기업들 이미 해외에 다 나가 있었기 때문에 엔저의 영향을 별로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 과거에 같았으면은 바로 우리 영향을 받았죠. 경쟁하는 제품들이 많았기 때문에 삼성이라든가 삼성, LG의 전자제품하고 일본의 그 엄청난 미쯔비시, 써니 그런 전자제품하고 경쟁할 때는 엔저가 되면은 바로 영향을 받았죠. 근데 지금은 크게 안 받는 이유가 일본에 엔저가 갔다고 해서 물품을 우리하고 경쟁하는 게 별로 없어요. 국내용으로 다 수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문제고 대기업들은 이미 해외에 다 나가기 때문에 엔저 영향을 별로 안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하고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건 별로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과거에는 일본과 한국의 그 뭐랄까 무역 이 연결고리가 뭐 10몇 프로, 12%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3, 4%, 4% 이 정도밖에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정도로 크게 영향받는 것. 다만 영향받는 게 뭐가 하나 있죠. 일본 여행 가서 돈을 엄청 갖다 일본에다 쏟아붓는 거. 아, 일본 그 살려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일본이 기술적 경기 침체로 55년 만에 이제 경제 대국 4위로 이제 추락을 했는데 2026년에는 인도에도 이제 밀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어요. 박사님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겠죠. 네. 지금까지가 사실상 일본의 그 기본 체력에 비해서 과도한 각광을 받아왔다. 지금 보면은 일본이 그동안은 이제 그 엔고로 인해 가지고 지금 바로 엔저가 되니까 팍팍팍 줄어들잖아요. 사실상 지금 현재 일본의 펀디멘털을 보면은 이 1달러당 160엔, 170엔 이게 맞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엔고 갈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130엔 절대 갈 가능성이 없다고. 140엔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일본의 현재 펀디멘털에 맞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동안에 몇 년 전만 해도 1달러당 100엔 정도였다면은 일본 그 실력에 비해서 화폐가 가치가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가 커 보였던 거죠. 그 이제 제 위치로 찾아가니까 인구는 예를 들어서 1억 2천 좀 넘잖아요. 그 뭐 인도네시아면 2억 7천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많은 국가에 이제 서서히 본 모습이 드러나면서 밀리기 시작하는 거죠. 독일도 사실은 독일한테 밀렸다 그러는데 독일도 물가가 엄청 올라가는 바람에 이게
그 환산하게 되면은 GDP가 늘어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독일도 결코 뭐 기뻐할 만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지금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일본 인구에 독일한테 밀렸다는 것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상당히 지금 충격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과거에 중국한테 뒤쳐졌을 때는 워낙 저기는 인구가 많으니까 그게 위로가 됐는데 지금은 독일은 자기들보다 인구도 적은데 밀려버려가지고 그게 대한 충격이 더 크다고 하는 것 같아요. 금리 얘기 여쭤볼게요. 일본과 달리 중국은 반대로 금리를 이제 내리고 있는데 한국의 금리 정책 방향 뭐 이렇게 합쳐서 한 말씀 해주세요. 글쎄요,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뭐 깊이 있는 얘기를 못 하겠고, 사실 일본의 금리가 그동안 너무 이제 낮았기 때문에 사실 한번 보세요. 옛날에는 뭐 100엔에 100, 1200도 가고 막 그랬는데 지금 100엔에 890엔, 900엔 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많이 강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강해졌겠나? 우리는 금리를 올렸잖아요. 3%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일본은 금리 안 올렸으니까. 그럼 이 차이가 있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금리를 따라 올린 거는 달러 금리가 워낙 많이 올라가니까 우리도 같이 어느 정도 방어하지 않으면은 우리 돈 빌려다가 전부 그 엔캐리가 아니라 이제 원캐리 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제 원화가 확 폭락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거 방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우리는 따라가서 올렸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은 지금 어떤 정책들이 지금 정상적이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여러 가지가. 이 수단 저 수단 써보겠지만 워낙 지금 막 한마디로 엉망이라서. 그래서 사실상 지금 그 중국 그 정권에 투자했던 돈들이 일본으로 많이 빠져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중국은 뭐 주가도 계속 빠지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막 그런 상황 속에서 뭐 금리를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트라이는 해보겠죠. 마지막으로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한일 역전이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이제 한일 역전이라는 책을 썼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유튜브하고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왔고 제가 가는 곳마다 한일 역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한일 역전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에이 무슨 아직 우리가 멀었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뭐 한국이 일본 따라간 게 그게 뭐 그래서 뭐 기분 좋다는 거야 뭐 어떤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뜻이 있어요. 일본 사회는 사무라이 사회다 보니까 수직 사회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갑과 을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은 갑에 이제 위치해 있고 능력 없고 힘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이제 을에 위치해 있는데 이 갑이 갑질을 할 때 을은 그걸 감수를 해요. 이게 일본 사회예요. 그래서 일본 사회 이즘에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일본의 사회에 들어가서 생활해 보면은 정말 힘들어요. 이 이즘에 때문에. 그게 약한 꼴이라고 느껴지는 순간 이즘에가 들어오거든요. 이런 사회다 보니까 일본은 갑과 을의 문화가 명확한데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은 어쨌든 평등한 걸 지향하는 사회예요. 왜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이 얘기는 다 하잖아요. 한국에서. 일본에서는 난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일본에서는 잘났으면 잘난 사람 대접을 해줘요. 그게 명확합니다. 그게. 그런데 한국에서는 뭐 아무리 뭐 잘난 사람이라도 막 싫은 소리하고 갑질하고 그러면은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약간 평등의식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은 이게 갑을 문화가 자기 나라 내에서 이루어질 때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그 의식 속에서 그냥 그게 오랫동안 있어온 습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국가끼리도 그런 걸 이제 주입시키려고 그런다면 일본이 자기가 힘이 있다고 힘이 약한 한국을 억누르고 갑질한단 말이에요. 그럼 한국은 이 갑질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되게 심한 거예요. 우리는 한일 관계는 또 역사 문제도 있잖아요. 우리가 피해를 당했는 근데 가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가 갑질하면은 이중으로 이거 못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한일 역전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힘의 역전이 일어난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본이 워낙 그 규모가 컸고
잘 나갔고 해서 한국보다 항상 갑의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는데 지금은 서서히 내려와서 지금은 1인당 GDP는 우리가 위고 생활 수준이나 이런 삶의 질은 우리가 훨씬 나아요. 일본보다 개개인의 삶은. 그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인구가 뭐 일본은 우리보다 2.5배니까 그 전체 규모가 커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한국이 이제 힘이 굉장히 커질 거란 말이에요. 이 소프트 파워도 있거든요. 꼭 하드 파워만 가지고 얘기 안 되잖아요.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 보면 한국이 월등히 일본보다 낫다고 하죠. 앞으로. 그러면 이제 한국이 일본보다 위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파워면에서. 그럼 일본은 어리 되잖아요. 한국이 갑이 되잖아요. 일본은 어리 되는 순간 그동안 해오던 갑질이 싹 사라지면서 얼질을 해요. 얼질이 뭔지 아세요? 알아서 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일 관계에서는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게 한일 역전이라는 게 한일 역전이 되면은 그때부터 한국이 하고 싶은 얘기를 일본에 마음껏 해도 웬간한 건 일본이 다 받아들인다. 왜? 일본은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일 역전이 되게 중요하다. 내가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일 역전이 일어나고 하려는 이 지금 이 힘의 아노미 현상이라고 그래요. 질서가 없는. 그래서 아노미 상태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데 이게 어느 정도 한국이 확실하게 갑의 위치에 올라서는 순간 굉장히 평온해질 거다. 이 국제 질서가, 이 동북아. 일본은 분명히 한국이 자기들보다 모든 면에서 위다. 그렇게 되는 순간 얼질할 거라고요. 그걸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을 관계에 있어서 이 한일 역전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